이제 AI 오픈소스 해커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노마다마스라고 저희 그냥 해커들이 오픈소스 좋아하는 해커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간 리더로 있고 지금은 이제 클로드코드 해커톤 이후에 클로드코드랑 뭐 코덱스랑 이것저것 활용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10개가 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오픈클로 리더에 와서 이제 오픈클로와 비슷한 약간 아류작이라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나노클로에 대한 걸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걸 선택했고 이제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피터 스타인버거 이제 그 Father of Open클로죠.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오픈클로를 왜 만들었냐? 그냥 나 재밌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오픈클로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이제 재미로 40개가 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막 배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재미로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싶고 거기서 이제 가장 성공했다라는 케이스처럼 보여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오픈클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프트웨어인가? 라면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개가 넘는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좀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저의 인지 능력 과부하를 막으면서 혼자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픈클로가 싫어졌냐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픈클로를 깔려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전인가 막 오픈클로가 뜨기 시작할 때의 기준이라서 지금은 되게 안정화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오픈클로를 깔려고 했을 때는 그때 뭐 맥미니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게이밍 PC에 WSL2를 올려서 오픈클로를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슬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랙이 그냥 편해서 많이 쓰는데 그 슬랙에 연동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랑 막 교차해가지고 막 계속 해봤는데도 진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됐어요.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냥 화딱지 나서 한번 때려쳤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또 리눅스 시스템에 깔아봤거든요. 근데 리눅스 서버에 깔다가 뭐 유저 권한 같은 게 꼬여가지고 그냥 뭐 스킬도 설치가 안 되고 막 익스텐션 설치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뭐 리눅스에서 뭐 다른 걸 쓰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막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리눅스 서버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1080 Ti 두 장에 그래도 램이 32기가인 데스크탑이라 이건 되겠지. 이거는 램이 32기가 되니까 되겠지 했는데 오픈클로를 실행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사실 아직도 안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진짜 오픈클로를 쓰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나 뭐 대안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클로의 이런 어떤 문제가 너무 라인이 너무 길다는 거죠. 이제 400K 이제 거의 40만 줄에 가까운 그런 설정들이 막 모듈들이 엄청 많잖아요. 52기가 넘는 모듈 뭐 설정 파일도 엄청 많고 이런 사실 디버깅이 진짜 힘든 정도의 엄청난 그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피터 스타인버거가 만들 때 다 바이브 코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안정한 부분이 지금은 고쳐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되게 불안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안드레이 카파티가 칭찬한 나노클로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 카파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AI 공동 창업자고 뭐 스탠포드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엄청난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창시하시고 이 시대의 약간 아이돌, 약간 저에게는 젠슨 황급의 아이돌인데 이제 이분이 트윗에서 이 나노클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칭찬했던 게 이제 핵심 엔진이 4,000줄 정도라서 내 머리에도 AI 에이전트의 머리에도 들어올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수정을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든 거를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류, 이제 오픈클로 같은 거를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거랑 안 실행하는 거랑 저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자율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보안성은 올라가겠죠.
근데 나노클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컨테이너라서 어느 정도 보안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코드가 한 4,000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내가 얼마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줄지를 내 머릿속, 내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안드레이 카팔티가 이제 설정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되게 칭찬했어요, 나노클로에서. 근데 이 설정법이 뭐냐면, 오픈클로는 되게 메신저도 많고 뭔가 인테그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나노클로는 딱 하나만 지원해요. 기본적으로 왓츠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럼 난 슬랙 쓰고 싶은, 난 텔레그램 쓰고 싶은데, 아니 텔레그램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나노클로 만드신 분들은 그냥 너가 바꿔라, 클로드 코드로. 난 스킬을 던져줄게. 그래서 텔레그램 인테그레이션 스킬이 있습니다. 그냥 인스트럭션만 던져주는 거죠,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한테. 이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노클로에서 외부 기여를 받는 방법은 이 스킬만 받아요. 코드는 절대 외부 기여를 그냥 받지 않습니다. PR을 받지 않고 스킬만 이렇게 머지를 해서 뭐 슬랙 인테그레이션 스킬, 뭐 텔레그램 인테그레이션 스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나노클로를 포크에다가 너에 알맞게 만들어라 라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커스텀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노클로 바로 포크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마개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미니를 사서 포크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맥미니는 왜 샀냐면, 사실 오픈글로 돌릴 때 솔직히 맥미니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컴퓨터가 이제 죽은 경험으로 인해서 이건 하드웨어 안정성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애플에게 이제 돈을 갖다 바치게 됐고요. 그래서 나노클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 나노클로의 어떤 아키텍처와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뭐 오픈글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엿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류를 만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가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안 해주는 것들이 슬랙을 만들면서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뭐 명세를 좀 대충 줬겠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내용들을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 나노클로 아키텍처가 지금 나노클로 오피셜 레포지토리 아키텍처랑 똑같냐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 포크된 나노클로의 어떤 아키텍처인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골자는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셜 레포는 왓색밖에 안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나노클로는 슬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노클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일한 Node.js 프로세스가 그냥 한 번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SQLite DB 있고 슬랙을 소켓 모드로 받고 이제 이 Node.js 프로세스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어떤 도커 컨테이너를 스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마다 도커 컨테이너를 스폰한다는 이야기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보낼 때마다 컨테이너가 새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얘한테 많이 안 보내고 있으면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정리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듈화되고 되게 리소스 같은 것도 조금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나노클로는 훨씬 적은 어떤 코드 라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 레벨로 이제 컨테이너가 아마 애플 컨테이너나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설정을 이제 우리가 한다. 채널을 이제 우리가 그냥 코드 변경으로 바로 바꿔서 이제 설정을 하는 방식. 그래서 따로 뭐 웹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설정을 할 거면 그냥 너가 코드에서 바꿔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한 5개 정도의 어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뭐 이제 에이전트 전용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아예 공유 지식 저장소 같은 것도 뭐 세컨드 브레인 해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고, 뭐 추가적인 마운트, 뭐 코드 베이스들 이런 식으로 넣고 있고요. 저 코드 베이스는 아마 나노클로 자체의 코드 베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인 에이전트가 직접 나노클로를 수정해서 계속 발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자동 차단 패턴이 있어서 이런 뭐 .env 같은 되게 중요한 파일들은 아예 그냥
죽어도 나노클로 이 에이전트가 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소켓 모드는 그냥 슬랙이랑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알아보니까 오픈클로에서 각자 메신저들이랑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업스트랙션 레이어, 이제 채널들을 인테그레이션한 업스트랙션 레이어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약간 원리들이 되게 다르다고 하는데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을 열어서 상시적으로 이제 그 나노클로랑 이제 메신저 이 슬랙 API랑 이제 상시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슬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슬랙에 이런 오픈클로라던가 이런 나노클로와 같은 어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류들을 뭔가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슬랙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텔레그램이나 뭐 디스코드 같은 게 되게 약간 좀 특화돼 있지만 이제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도입을 하려는데 슬랙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 이건 에이전트 네이티브 하지 않으니까 디스코드로 바꾸세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레드 개념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개념이랑 이 채널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과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의 어떤 컨텍스트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채널에 이제 할당된 어떤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그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채널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어떤 컨텍스트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에이전트가 불렸다.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스레드가 불렸으면 저는 이제 그 스레드에 있는 메시지들만 보고 새로운 세션으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뭐 영업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업팀에서 만약 개발팀에서 영업사항이 잠시 필요해서 불렀다면 그 개발팀의 모든 컨텍스트를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딱 그 요청된 것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스레드 단위로 이렇게 세션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멘셔닝도 조금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멘셔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자 채널에 할당된 그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랙 같은 경우에도 나랑 에이전트랑만 소통하는 채널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 에이전트만 소통하는 채널이 있고 또 이 채널에서 다른 에이전트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이 에이전트의 어떤 이름을 부르면은 바로 그 에이전트가 스폰이 되도록 하고 나랑 에이전트만 다른 사람이 없는 채널에서는 무조건 이 에이전트가 반응을 하도록 조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전트 간의 소통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JSON 파일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마운트 되어 있는 곳에 어떤 JSON 파일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면 이게 뭐 5초 동안 한 번씩 이 Node.js 프로세스가 이 파일 변경 사항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체크를 했을 때 뭔가 바뀐 게 있으면은 그럼 뭐 DB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스폰 해서 라우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제가 약간 도입을 해본 부분인데요. 그 크론잡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픈클로에는 이제 뭐 3시간마다 뭐 이거 해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오픈클로에서는 그 프롬프트 같은 걸 저장을 해놨다가 그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서 완전히 에이전트를 살린 다음에 그 에이전트가 다시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GitHub 이슈에 새로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해줘 같은 거는 되게 무조건 그때마다 에이전트가 콜돼서 배시로 이제 그 GH2를 콜링을 하면 너무 토큰이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두 레이어로 나눠가지고 첫 번 그 코드 스니펫을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나 배시로 코드 스니펫을 넣어서 이것에 이제 리턴 값이 만약에 false면은 그냥 에이전트 호출을 안 하고 그 넘어가도록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GitHub에 새 이슈가 확인하는 걸 15분마다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에이전트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새 이슈가 없으면 그냥 종료하고 아무것도 이제 메시지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를 체크할 수 있는 활동들에 있어서 조금 토큰을 아끼려는 약간 트릭을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해서 막 발전시키고 이제 좀 더 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크게는 좀 한 4가지 정도로 쓰고 있고요. 도비 제 가장 그 메인 노예가 도비인데요. 이제 도비가 이제 어떤 최고권을 가지고 좀 오케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좀 홍보를 도와주는 이제 홍명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관리하는 이제 투두몬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레그 리서치라고 제가 이제 어떤 연구자들을 도와주는 오픈소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 PM 에이전트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약간 하고 싶었던 거는 또 이 세컨 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이전트들, 네 가지 에이전트들이 뭔가 같은 컨텍스트, 같은 어떤 지식 베이스를 공유를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컨 브레인이라는 걸 이제 대충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그 마크다운 파일로 이루어진 그냥 옵시디언인데, 사실 옵시디언 그 에디터에 붙지 않는 옵시디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마크다운 파일로 어떤 지식 베이스들을 모아놓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그 인박스에 그냥 아무 자료나 계속 던지면 정리 에이전트가 알아서 폴더랑 뭐 그룹핑이랑 해주고 뭐 메타데이터 태깅을 해주고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거를 이제 뭐 기스로 버전 관리까지 붙여놔서 조금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 그 세컨드 브레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유가 되는 그런 지식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 이런 좀 공유를 하는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그 놀래지 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또 다른 거는 이제 노이즈 캔슬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SNS에 되게 정보들이 많은데 어떤 노이지한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I가 다 그 클래시파이를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고, 그 정보들이 다 세컨드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구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토레그 리서치의 그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우리 그 연구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GitHub 이벤트를 구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GitHub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마치 이제 그 예체님이 약간 클로이처럼 이 이벤트에 따라서 무조건 에이전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GitHub 이슈가 올라오면 에이전트가 뭐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코덱스를 불러서 PR까지 생성하는 좀 플로우를 만들어놨고, 여기서 뭐 좀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뭐 허긴 페이스 트렌딩 페이퍼나 아니면은 뭐 아카이브나 이런 데를 순회를 하면서 최신 레그 페이퍼를 찾은 다음에 그 최신 레그 페이퍼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바로 이슈를 올린 다음에 구현해서 PR까지 날리는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 마케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개 뭐 SNS 트렌드 체크하고 뭐 댓글들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막 레딧에 대댓글 열심히 달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홍명보 에이전트 이 친구는 발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한 3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노클로는 이해할 수 있는 코드베이스다. 에이전트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베이스여서 좀 코드베이스를 크게 만들어도 좋지만, 이제는 좀 코드베이스를 조금 작게 만들고, 어떤 인테그레이션 같은 거는 이게 포크가 곧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은 그냥 스킬로 남겨놓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드세요 라고 해도 되게 재밌는 컨셉이고, 그게 어쩌면 앞으로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어떤 포맷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명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나노클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구조들을 저도 모르고 싶었는데, 알게 된 거는 제가 뭘 만들지 명확히 모르고 막 시키다 보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이 꼬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 연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연구가 갑자기 막 4군데의 다른 곳에서 막 답장을 해요. 그럼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 거를 좀 디버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 때는 오히려 계획을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구조도 파악해보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클로를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오픈클로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나는 좀 커스텀하는 게 좋아, 진짜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나는 뭐 맥은 싫어, 난 리눅스를 내가 뭐 직접 만들어서 뭐 아키 리눅스 이런 거 쓸 거야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되게 기성품 안 좋아하고 직접 만드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재밌게 쓸 수